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가에 가득 꽂힌 책을 한 권씩 빼보면서 책 냄새를 맡는 여유는 어쩌면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힐링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편리함 때문에 최근에는 전자책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잉크 냄새가 나는 종이책이 좋아서 고서를 모으고 창고를 서고로 만들고 헌책방과 북카페를 운영하는 시인이 있어서 오늘은 그분을 초대해 책에 빠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향 오랫동안 떠나 계셨었죠? 네네.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예, 올해 5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간 포항에 살다가 35년 만에 귀향을 한 것입니다. 얼마 만에? 35년 만에. 포항에서 네네. 35년간. 참 오래됐네요. 참 책사랑이 워낙 유별나신데요. 지금 대략 갖고 계신 책이 한 몇 권쯤 되나요? 제가 지금 이 청주에 가져온 책이 약 한 3만 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정확히 세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은 왔던 사람들이 그 이상을 잡기도 하고 뭐 그 이하를 잡기도 하지만은 평균 잡아서 한 3만 권 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3만 권 참 대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책을 모으는 일에 빠지게 되셨나요? 뭐 특별히 제가 예전에는 책을 모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뭐 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갈 때 을에 책을 들고 가고 또 거기 가서는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책을 사고 그런 것들이 한 권 한 권 쌓이다 보니까 책이 많아졌고 또 그 책을 어떻게 보관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금 작은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고. 책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몇 평짜리에서? 처음에는 20평 조금 넘는 24평에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48평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때문에 아파트를 늘리신 거군요. 예, 20평대에서. 아이들이 셋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에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 책이 참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 책을 보관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큰 아파트를 그래도 큰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사실 참 책이 좋은데 보관이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3만 권이나 되는 책을 집에 보관할 수는 없는 거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세를 받던 그 공장을 내보내고 그 창고에다가 책을 다 보관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포항에 살 때는 그 창고 중에서 60평 창고인데 20평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20평에다가 책을 보관하다가 이사 오면서 60평 창고를 뭐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가게 한 다음에 60평에다가 지금 책을 넣어놓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책이 많다 보니까 책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은 또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저한테는 뭐 행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향에 창고를 갖고 계셨던 거죠? 60평을? 네네. 네. 포항에 제가 35년 동안 살았지만은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창고 2동을 고향이 없어졌는데 그 창고 2동을 지금 살고 있는 곁에 옮겼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다가 임대를 주는 도중에 60평을 올해 이제 이렇게 뭐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뭐 가치로 봤을 때는 그 돈보다는 책이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책을 그래도 보관하려면은
큰 창고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내보내고 책을 지금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평의 창고에 책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청주 네. 고향에 돌아오시면서 60평 그 임대료를 받던 공장을 내보내고 그 60평에 지금 책을 옮겨놓고 정리 네네. 중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정리 얼마나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사 5월 말에 와서 6월, 7월, 8월 3개월간은 저 혼자 책을 옮기고 꽂고 뭐 또 책장도 맞추고 그 창고 복층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몸무게가 3kg 정도 빠지고 또 뼈마디가 옛날에 어른들이 골병 든다는 얘기가 이게 골병 드는 것이구나 그런 정도로 좀 노동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러다가는 책 만지다 그냥 죽겠구나 생각돼가지고서 지금은 조금씩 하루에 뭐 조금씩 하고서 기간을 6개월 잡았던 것을 한 1년 정도로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잡고 있습니다. 3만여 권의 책이 되니까 그 정리하는 기간도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근데 또 듣자 하니까 헌책방도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어디에? 예, 어디 포항에 있나요? 제가 87년도 청주에서 포항으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 그쪽에서 문학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포항문인협회 회장까지 하게 돼가지고서 회장을 할 텐데 포항에도 헌책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없어지더니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았었는데 제가 그곳을 자주 이용을 했어요. 단골이죠. 그런데 어느 하루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회장님 혹시 그 문협 회원들 중에서 이 책방을 인수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백방으로 좀 노력해봤는데 뭐 사실 지금은 책방이 헌책방이 되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제가 포항에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 헌책방을 보관하겠다. 그러니까 간판을 떼지 않겠다. 결국은 그래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직도 포항에는 장사를 하지 않지만은 헌책 만물백화서점이라는 것이 간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을 일단 닫아놓고. 그래도 예. 그 한 도시에 헌책방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손실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정도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그 책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행동을 했었다 좀 괴짜 같은 행동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상식이 통하지 않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남들이 좀 뭐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하나 남은 헌책방이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한 40년 네. 역사를 갖고 있는 네. 책방인데 없어지는 것이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책을 이제 그 헌책도 물론 헌책방이니까 모으기도 하지만 또 고서거나 귀한 책들 수집을 많이 하셨는데 하시면서 갖고 계신 책 중에 이 책은 정말 참 귀하다, 애착이 간다 하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네, 뭐 고서의 개념이 정확히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뭐 한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시집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수집했습니다. 뭐 문학서적 중심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문학 작품의 저자가 지은 책들, 예를 든다면 이육사라든지 김춘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 뭐 정지용 그런 많은 사람들의 책을 수집하다 보니까 뭐 남한테 크게 자랑할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이 충청권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지용 시집이라든지 오정환의 시집이라든지 경상도 쪽에 그
이육사를 비롯해가지고서 박목월, 뭐 조지훈 이런 분들의 시집을 제가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애착하는 것은 최근에 책이라는 것이 옛날에 구하다 보면은 그것을 늘 이렇게 제가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넘기고 그러면 잘못하면 부서집니다. 그쵸. 예. 그래서 보관할 때는 비닐에 싸가지고서 넣다 보니까 함부로 꺼내보지도 못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구한 책 중에 아주 귀한 책으로 윤동주 시집하고 김춘수의 꽃의 소묘라는 그 시집은 제가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 윤동주 시인 시집이라면 어느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그게 상당히 귀한 책으로 발간 당시에 77부 발간되었답니다. 1948년도 나온 책인데. 1948년도? 예. 네. 아마 지금 그러니까 77권을 찍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77권. 예, 뭐 제가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귀한 책이고 제목이 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인데 네. 아마 6.25도 거쳤고 또 그 다음에 이 책이라는 것이 수해하고 또 화재 뭐 여러 가지 그 훼손되고 손실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귀하고 그렇게 많은 권수는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책이.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는 가장 귀하고 어떤 그 세속적으로 따진다면 가치가 금액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권에 1,000만 원 예, 한 권에 이상이 1,000만 원 된다는 이상. 얘기죠. 예. 네. 그런 책을 딱 구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죠. 일단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모나리자 앞에 섰을 때의 어떤 그 기분. 야, 내가 책에서 보던 그림을 실물로 보는구나. 아주 그 감동이 짜릿했었는데 역시 그 시집도 그 희귀한 시집을 제가 손끝에 딱 만질 때는 아주 실필줄까지 짜릿한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실핏줄까지 짜릿하다. 네.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좀 하네요. 지금 그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 위치가 어디고 그 북카페 이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그 뭐 이제 아직 이 문연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흥덕구 강내면. 예. 네. 예, 그 월곡에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시월입니다. 시월. 9월, 10월, 11월에 10월이 아니고 문학의 시자를 따가지고서 10월인데 그 동네 이름이 월곡리라서 시월이라는 그 제호를 달았습니다. 거기 또 그 길 자체가 가로수로 640에 26이다 보니까 가로수로라는 자체가 상당히 시적인 제목이라서 재밌습니다. 그 북카페에서 얼마 전에 충청지역 시인들의 그 시집, 뭐 초판본들 좀 전시를 한 것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10월이라는 간판을 달고서 조금 낡은 간판 이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젊은 친구들은 하고 있고 제 자식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고집스럽게 제가 10월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학 중심의 어떤 카페, 시 중심의 카페가 되기 위해서는 카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했는데 우선 그 제가 충청권 출신의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그래도 유명세를 탔고 문학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인들의 시집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던 정지용 시집이라든지 정지용, 보은 출신의 오장환 시인, 충주 출신의 신경림 시인의 농무, 그 다음에 저 부여 출신의 우리 그 신동엽 시인,
그 다음에 여기 문희 출신의 신동문 시인. 신동문 시. 그 다음에 네. 아주 대중적인, 저 박용래 시인도 있었고. 박용 대전에, 대전 쪽에도. 그다음에 이제 요새 베스트로 아주 상당히 시단에서 책이 많이 팔리는 시인으로 공주 출신의 나태주 시인의 대숲 나태주 아래서. 시인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청주 출신의 그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시단에서는 꼭 누구나 뭐 읽어야 할 책이죠. 청록집. 청록집은 이제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세 시인의 시집인데 1949년도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네네. 초판본이죠. 그걸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거의, 어떻게 이렇게 네. 이제 한 권 한 권 구하다 보니 그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 10월과 걸맞는 이게 그런 전시를 11월 한 달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유의 전시회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이제 카페 10월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대형 카페가 지금은 주류를 이루는 추세인데 이제 저희 같이 10월 같은 작은 카페는 어떤 구멍가게 카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카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색이 좀 남과 다른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이제 문학 중심의 시집을 전시하고 또 신앙송이라든지 시화전이라든지 뭐 독서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11월에는 희귀도서를 전시하고 특히 이제 시집 중심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 12월에는 그 딱 집은 소설 4권하고 단재 신채호 그분의 저서 4권과 더불어서 황동규 시인의 육필시, 그 다음에 곽재규 시인의 육필시 복사한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내면 월곡리, 또 네. 시를 주로 볼 수 있는 북카페, 그래서 이름을 시월이라고 했다는 게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정 선생님은 시인이고 또 예전에 동화도 쓰시고 하셨죠? 네네. 본인의 창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참 예술지상주의의 어떤 한 사람입니다. 뭐 권력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그림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어디서 전시한다면 꼭 찾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처음에는 이제 포항에 갈 때는 외로움 속에서 내가 글을 읽고 글을 쓰겠다 그런 욕심을 갖고서 갔는데 가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늘 사람 만나야 되고 내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심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좀 뭐 한 20-30년 전에 동화 동시를 쓰다가 안 썼습니다. 나중에 동심을 회복하면은 아동문학 작품을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고 동화도 쓰고 늘 이제 시는 가까이에서 제가 시를 창작하는데 지금까지 썼던 어떤 구태의연하다랄까 그런 데서 탈피해서 좀 더 참신하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갈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것이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활동은 해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좀 네네. 하실 계획이지만 은퇴하시고 이제 시도 또 좀 달라지시겠네요. 네네. 여행을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여행 시도 써서 시집까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관리자를 지향하지 않고 문학을 위해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여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교사 중에서는 아마 많은 해외 여행을 했었고 예를 든다면은 뭐
아프리카도 갔었고, 뭐 완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같은데, 뭐 유럽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인도 그런 여행을 했었는데 작년 1월에 남미 여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간 남미 여행을 했었는데 남미 칠레에 그 네루다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를 떠나기 전에 좀 읽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내 몸에 시가 여행할 때마다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페루,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5개국을 한 달간 갔다 와서 시집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남미 기행 시집이죠. 낯선 여행지의 몸무게라고. 우리가 기행문을 신문에 연재 같은 거 할 때 기행문을 쓰듯이 시 역시 이동하면서 그날 밤에 내가 시가 나한테 온 걸 메모했다가 다시 손을 봐가지고서 작품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 한 달간 다녀오신 걸 가지고 여행 시집은 그걸 주로 엮으신 거네요. 네네. 예. 앞으로 여행은 계속 또 코로나 때문에는 어렵지만 하실 계획이시고요. 네, 제가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은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멕시코하고 쿠바입니다. 중미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은퇴하고 나면은 사실 뭐 이렇게 이제 과거의 월급쟁이 생활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선뜻 먼 곳에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그 해밍웨이가 있었던 쿠바 또 그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참 그림 같은 거라든지 그들은 삶의 모습 그런 것을 좀 보고 싶고 또 그걸 갖다가 나중에 산문으로도 쓰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쿠바 아바나에 해밍웨이가 살던 집이 있죠. 네네. 미국의 그 키웨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지역에 또 해밍웨이가 또 거기서도 머물렀거든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마주보는 집. 참,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해밍웨이는 작가였어요. 그런 걸 갖춘 어떤 부도 좀 지녔었고. 서고 운영, 이제 서고가 한 1년 정도 정리기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네. 정리가 다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이제 카페하고 병행해서, 사실 서구에는 뭐 다른 서적보다도 문학 서적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시집이 한 2,000권 이상 정도 되고, 뭐 정확히 센다면 그 이상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카페를 이용한 사람들이 혹시 서구에 와서 뭐 활용하겠다면은 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읽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역에 썼던 그 뭐 신앙송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독서 모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 장소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정리하고 조금 약간 외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고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책 있는 창고를 네네.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3kg나 빠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건강으로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을 이렇게 걸어서 차를 안 가져가고 걸어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변 같은 데를 산책하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뭐 지금 일이 바쁘다 보니까 틈만 나면은 일할 것이 굉장히 산적돼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건강 관리는 못 하는데 지금은 좀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뭐 체조라든지 뭐 이렇게 근육 운동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그 수많은 책을 모으고 지금도 여전히 또 귀한 책을 또 수집을 하고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이게 가족의 이해가 없으면 좀 어려운 일이고 네. 또 우리 하신께서 그런 어떤 자금 같은 걸 충당을 하려면 뭐 투잡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참 그런 점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똑같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제 자신이 그래도 어떤 절약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저축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즐기고 책을 사고 한 달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0에 월급이 있었으면은 가정 살림하는데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석 설 사여금이라든지 어떤 성과금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주로 책을 사는 데 썼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책을 사던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스톱할 때 스톱이 안 되거든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듯이 책 사는 것도 역시 멈출 수 없는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존재를 확인하는 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경비는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제가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뭐 부끄럽게도 뭐 남한테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한 40년 이상 교직 생활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달이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쓰면서 그 중에서 또 책을 사고 그럴 계획입니다. 뭐 집사람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네, 가족의 이해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일 있으세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한테 글 쓰는 일인데 글이라는 것이 뭐 내가 쓰겠다고 그래서 좋은 글이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서 썼을 때 그 중에서 좋은 글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지 좋은 글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한 2시간 정도는 독서하고 글 쓰는데 매달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뭐 지금 전 책이 지금의 카페를 만들었고 또 카페가 앞으로의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방향을 갖다 제시하듯이 새로운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병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예. 그 책은 읽고 쓸 줄 아는 문명 사회에서 지식을 전파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책사랑이 유별나서 고서를 모으고 또 창고를 서고로 개조해 책을 보관하고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책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재영 시인님의 뜻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책사랑 운동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